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보다가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으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 또 뵙게 됐네요. 자, 우선 반갑고 우선 오늘부터는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우리 수능 특강 실전 모의고사 1회편을 설명하도록 하죠. 제가 수업하는 부분은 이제 문법과 이제는 비문학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법과 비문학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문법은 이런 데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은 자, 이런 내용을 내가 미리 좀 숙지해 둔다면 문제는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좀 미리 좀 숙지를 해 둔다면 좀 알아둔다면 막상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3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지구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축약, 첨가, 탈락, 교체라는 의문의 변동 규칙, 그러니까 4가지가 나오죠. 자, 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평상시에 이걸 숙지해 뒀다면 이걸 읽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줄어드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비문학 하나 더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위 학생들, 즉 상위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이 지문을 내가 좀 빨리빨리 알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 숙지를 해두는 편이 물론 좋겠죠. 그러면 1, 2등급 학생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문제니까, 좋은 문제니까,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1, 2등급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내용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모르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이 내용을 좀 미리 좀 숙지해 두었다면 이 글을 읽는데 좀 더 빨리 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얘는 1, 2등급 학생들이 숙지해야 될 만한 그런 예는 아니에요. 축약, 첨가, 탈락, 교체 모르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예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 이 부분들 내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어미의 종류, 조사의 종류 알고는 있지만 어미의 종류, 조사의 종류, 또 품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사였어? 이게 관형사였어? 그러면 찬찬히 생각해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바로바로 직독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알 수 없는 게 나온다면, 알아둔다면 시험 문제 풀 때 그만큼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의문 변동의 유형이 나옵니다. 자, 제 수업은 이 빔을 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면이 여러분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지 못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안 보이신다면 꼭 저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교재를 같이 읽어 나가면서 보는 것 하나의 방법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변동 유형은 크게 몇 가지가 나옵니까? 보세요. 교체가 있죠. 자, 탈락이 있습니다. 자, 첨가가 있고, 그 다음에 축약이 있네요. 얘네들을 뭐로 따져보면 변동 전후의 의문 개수를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변동 전후의 의문의 개수가 교체냐, 탈락이냐, 첨가냐, 축약이냐 이렇게 살펴보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예들은 문제를 풀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얘가 막닐이 나옵니다만 막닐은 니은 첨가죠. 니은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되고 그다음에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막닐 비어마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 그 결과 의문의 개수라는 게 더 늘어났죠. 그죠?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뭐죠? 니은 첨가가 일어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업 때 여러분들 잘 못 들으셨다면 새로운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숙지해 둔다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뭐냐면은 자, 보라는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바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있죠. 얘를 축약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교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당연히 축약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 보시면 동사 보다에다가 다음에 어미 아를 만나면 자 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와 아가 만나서 뭐죠? 당연히 모음 축약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모음 우리가 축약으로 봤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오는 단모음입니까? 이중모음입니까? 단모음이죠. 얘는 단모음입니까? 이중모음입니까? 당연히 단모음입니다. 그러면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되었죠.
그러면 이 반은 뭐죠? 반은 뭐 더하기 뭐죠, 여러분들? O 더하기 R입니다. 반은 O 더하기 R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O를 뭐라 그러나? 이런 거 O를 우리가 이 O를 단모음이라 그러니까 아니죠? 이중모음은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얘는 단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자,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반모음 교체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반모음 교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게 맞는 것이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반을 교체 현상으로 보는 설명은 축약 현상으로 보는 설명과 달리 뭐에 주목했다는 겁니까? 이 반모음을 주목했다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반모음이 단모음에서 반모음이니까 반모음도 하나의 훌륭한 의문이 될 수 있다. 독립된 거다. 독립된 의문으로 보자라는 취지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가는 반모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11번 우리 풀다가 12번 문제 좀 먼저 풀도록 하죠. 자, 우리 12번 문제 봅시다. 자, 12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반모음이란 말이 나온 게 총 몇 가지입니까? 얘 반모음이 나왔죠? 얘 반모음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모음과 관련된 건 2번,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탈락이 되는 거죠. 근데 2번을 보시면 반모음은 어떤 단모음과 결합하는지, 그러면 이 반이 꼭 R을 만나야 이게 뭐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까? 뒤에 어떤 걸 만나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그죠? O가 만약에 O를 만나면 반모음 교체가 안 일어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어가 교체됐다고 판단할 수 없죠. 그럼 중요한 건 이 반모음이 의문의 자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자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모음 축약은 요즘에는 이제는 반모음 교체라고도 한다는 사실 하나 또 정보가 되겠죠. 우리 이런 정보를 알아뒀으면 좋겠다 얘기고, 자, 바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의문의 변동의 사례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보세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변동 전과 변동 이후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격자음은 변동 전에는 2개로 하죠. 변동 후에는 1개로 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훌르는 먼저 뭐로 바뀌죠? 훌른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자음군 단순화 일어났죠? 리을 티읕이 리을이 됐죠? 다음에 리을과 니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겠죠? 훌른이 되겠죠.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자, 총 개수를 따지자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그럼 변동전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이죠. 다섯, 여섯, 7개. 7개에서 6개니까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여기에 사용된 의문현상은 자음군 단순화라 그리고 유마가 사용됐죠. 자, 다음 봅시다. 2번 꽃길입니다. 자, 꽃길은 먼저 요 치읓이 뭐로 바뀌었죠? 디귿으로 바뀌었죠? 꽃길. 다음에 디귿이 기역을 만났습니다. 디귿이 기역을 만나 뭐가 된 거죠? 얘는 자, 안울림 예사소리 더하기 안울림 예사소니까 꽃길이 일어났네. 여기서 나타난 의문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뭐가죠?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되겠죠.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교체가 맞고, 다음에 된소리 대기는 뭐죠? 된소리 대기도 교체인데 왜 첨가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갑파도를 보죠. 갑파도. 자, 갑파도는 우선 뭐가 먼저죠? 도가 갑하다가 먼저 되었죠. 무슨 현상이죠? 자음군 단순합니다. 다음에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일어나 갑하다가 되었죠. 그러면 얘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고
얘는 비읍과 히읗이 피읍이 된 것은 자음 축약이고 맞죠? 의문의 개수가 2개나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만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요. 그죠? 자, 색연필을 봅시다. 자, 색연필은 우리 옛날에 실제 출제 때도 나누가 되는데 색연필은 먼저 색, 다음에 연필이 됩니다. 뭐가 일어났죠? 니은천가죠. 이게 2개가 합쳐지고 가운데 이응이 있으면 니은천가 일어나죠? 자, 니은천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바닷가에서 물놀이. 바닷가에서 물놀이는 물놀이가 되죠? 바로 비음화가 일어나죠? 색연필. 그러면 여기서는 니은천가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비음화가 일어났으니까 교체가 되겠죠? 의문의 개수가 1개 늘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죠? 자, 다음에 깨끗하다가 되겠습니다. 깨끗하다는 먼저 COC,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교체 일어났죠? 자, 다음에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죠? 자음 축약이 일어났죠. 그죠? 의문의 개수는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 최종 발음이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니까 1개가 줄어들었다. 그 정답은 2번이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 풀어보죠. 재밌는 문제죠, 여러분들? 자, 재밌는 문제입니다. 재밌는 문제. 자, 왜 재밌는 문제냐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의 의도는 어간과 어미와 접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와 접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어근이 있고 접사가 있고 활용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근은 또 뭐죠? 어근은 실질 형태소죠. 어근은 실질 형태소니까 모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라는 자립 형태소가 다 들어가죠. 다음에 뭐죠? 어간도 어근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동사 어간, 명사 어간도 어간입니다. 어근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오간을 봅시다. 오는 먼저 오, 가, 는. 그러면 오는 뭐가 됩니까? 오는 어간이자 동시에 어근이죠. 어근이고 가는 뭐죠? 어근이죠. 느는 뭐죠? 어미죠. 그러면 이 모양대로 하자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동그라미는 쌍동그라미는 어근이 되는 거고 자 별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드넓게입니다. 드넓게. 자 드넓게는 드넓게입니다. 자 이 드는 뭐죠 여러분들? 접사죠. 넓게는 뭐가 되겠죠? 어간이죠. 어근이죠. 걔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어미가 되겠죠. 세모 치면 또 접사나 헷갈리니까 그죠? 걔죠. 그러면 어근, 쌍동그라미, 어미, 별표 맞죠? 그럼 드는 뭐가 되니까 접사니까 바로 뭐가 되겠죠. 이렇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접사가 되겠네요. 자, 예를 들면 남기다를 보죠. 남다에다가 이히, 이기, 우구추, 기라는 접사가 붙고 그리고 연결어미 어가 붙었죠. 그러면 얘는 남다라는 어근이고 얘는 접사고 얘는 어미입니다. 그러면 어근은 동그라미, 접사는 마름모, 어미는 별표. 딱 맞네요. 다 확인했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재밌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을 보면은, 자, 1번을 봅시다. 1번을 보면은, 아이들은 한참 뛰놀다. 이거 기본형이 뭡니까? 뛰다에다가 놀다라는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죠. 그죠? 그러면, 자, 뛰는 어근이죠. 어근이니까 얘는 동그라미 2개가 될 것이고 놀도 동그라미 2개가 될 것이고 니은은 뭐죠? 어미니까 별표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덧붙여 봅시다. 덧붙여. 얘는 덧, 다음에 붙, 다음에 이, 다음에 어가 붙었죠.
덧붙이어가 덧붙여가 되었죠. 그러면 덧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접사죠. 그죠? 자, 저는 접사입니다. 다음에 붙은 뭐죠? 어간이죠. 어간이자 어근이죠. 이희리기 우구추 접사죠. 어는 뭐죠? 어미죠. 그죠? 그러면 자, 몇 번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 모양, 바로 13번 문제 위에 이 모양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힘든 일은 서로서로 도와주며. 자, 도와주며. 이번 얘기 뭐죠? 돕답니다. 그리고 아가 붙었죠? 도아. 그래서 도아가 된 거죠. 다음에 주다에다가 다음에 연결어미 며가 붙었죠. 그러면 돕다는 어근, 아는 어미, 주는 어근, 며도 어미 이 모양이 되겠고, 다음에 늦추다를 보죠. 늦추업. 자, 늦추다에다 늦추업 더하기 는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늦을 늦다라는 동사 어간으로, 용언의 어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늦을 접사로 볼 것이냐는 아직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 늦이 접사로 되어 있어요. 접사. 자, 이건 사전은 여러분들 이 늦이 접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접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늦을 이걸 어근으로 봅니다. 어간의 일부분, 어간으로 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학교 문법이니까 어간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사전을 검색하면 다 접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 그러면 얘는 늦이 뭐가 들어갑니까? 어간이니까 동그라미 2개가 되겠죠. 자, 그럼 자, 추가 뭐가 되겠습니까? 늦추다. 자, 얘는 그냥 늦추다네요. 자, 봅시다. 제가 요거 앞에 붙은 늦이 아니네요. 얘는 그냥 어미네. 얘는 그냥 어간이네요. 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금방 이거 늦가을, 늦봄, 잠시 이 늦으로 좀 잠시 왔습니다. 자, 화면에서 이러니까 좀 글씨가 좀 이상하게 봤는데요. 얘는 늦가을, 늦봄처럼 앞에 붙은 이 말들을 접사로 보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늦은 가을, 늦은 봄처럼 어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전을 검색하면 이게 접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학교 문법은 이 늦을 어간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이 늦추다를 생각하고 이 얘기를 좀 갑자기 생각했네요. 그래서 이 늦은 접사로 볼 때가 있고 어간으로 볼 때가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는 그냥 앞에 붙은 늦다, 원래 늦다라는 거 앞에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은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바로 늦다죠. 어간이죠. 얘는 추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접사죠. 접사니까 세모가 되고, 어은 뭐가 됩니까? 어미입니다. 는데도 뭐죠? 어미죠. 그죠? 자, 그래서 늦추 없는데가 됩니다. 자, 늦다를 늦을 늦가을 늦봄 이 늦으로 봤습니다. 자, 정정해드리고, 자, 우리 다음에 짓누르를 봅시다. 짓누르다는 것은 자, 다음에 누르다죠. 다음에 는이 붙었습니다. 그죠? 자, 더하기 누르다인데 짓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접사죠. 접사니까 얘는 접사는 무슨 모양을 하기로 했죠? 이런 모양이고, 누르다는 쌍동그라미, 는은 어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 문제는 참 재밌는 문제인데 문제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어떤 접사를 찾는 게 아니라 어간, 어미, 접사 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얘는 예문으로 옳지 않은 건데 우리 바로 문제 정도 풀도록 하죠. 자, 기억입니다. 기억을 보시면 우리 학교 운동장에도 드디어 잔디가 깔렸다. 잔디가 주어, 깔렸다 서술어죠. 서술어의 개수가 문장 종류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드디어는 뭐가 된 겁니까? 이거 부사어죠. 그죠? 얘는 뭐죠? 우리 운동장에도 얘 부사어죠. 그죠? 우리 학교 얘 관용어죠. 그러면 어차피 주어랑 서술어만 있으면 되죠. 관용어 부사어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무슨 문장입니까? 얘는 호문장입니다. 호문장이니까 1번 기억 보세요.
주어와 소수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맞죠?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보면 오전에는 눈이 펑펑 왔는데 끝났죠? 오후에는 비가 쏟아진다. 눈이 주어, 왔는데 소수로, 비가 주어, 쏟아진다 소수로. 그죠? 뭐죠? 대등적 이어진 문장이죠.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니까 니은도 맞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디귿은 명사형 어미가 붙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쓰이는 절을 아는 문장.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명사절을 찾는 건데 얘는 좀 쉬운 문제였죠. 내가 어제 남긴 이건 니은이죠. 니은. 자, 첫 번째 서술을 끝에 니은은 무슨 절이고? 관형절이죠. 관형절이네요. 니은은 관형절이죠. 명사절은 우리가 참고로 명사형 어미가 붙어 주어, 목적어, 부사 등으로 쓰이는 것을 명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절 어미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있죠. 기 또는 의조명사 거. 자, 이런 것들이 명사절로 보는 거죠. 근데 얘는 관형절이니까 얘는 디귿이 아니라 리을이 되어야 되겠죠. 리을.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에 4번을 보죠. 4번을 보시면은 친구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자, 보세요. 친구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니은이네요. 무슨 절입니까? 관형절이죠. 니은은 또 관형절이죠. 니은은 무조건 관형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을, 관형절. 관형을 역할하는 것은 바로 관형절이니까 맞죠. 다음에 자, 미음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동네에서는 부사죠. 진수 아저씨가 이거 주어입니다. 운전 실력이 이거 주어예요. 가장 뛰어나다 이거 소수입니다. 그러면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가 S2, P2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 다음에 찬수 아저씨라는 주어가 붙었죠. 주어 2개 소수 하나. 이거 뭐죠? 소술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운전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가 바로 P1이죠. 바로 소수로 역할을 하는 소술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술절이니까 미음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15번 문제 봅시다. 자, 15번 문제는 이거 품사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품사 문제는 혹시 여러분들이 품사 문제를 풀다가 나 지금까지 저 품사 문제를 몰랐는데? 우리 싶은 건 그냥 이거 좀 익혀두고 다닐 방법이에요. 우리 시험이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물론 이해를 하면 더 좋겠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저 품사가 저거였는지 몰랐다 싶은 건 그냥 외워두세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은 품사끼리 했는데 보면 무슨 표리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문법이 나오면은 고정문을 보지 말고 해석을 보라고. 어찌 폈겠는가? 자, 어찌를 폈겠는가를 꾸며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품사니까 뒤에 사자 붙죠? 부사가 되고 무엇 하겠는가? 자, 이 우리 무엇을 우리 조심하세요. 원래는 그래 그대 나쁜 친구를 불러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원래 목적적 조사글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체언이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건 체언이죠. 이 무엇은 뭐냐면 얘는 무엇은 바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도 체언이니까 뒤에 조사 붙을 수 있고, 그러면 몰랐다면 무엇은 대명사라고 그냥 익혀두고 다닐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무슨 물. 무슨은 뭐죠? 물을 수식하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사죠. 자, 그럼 부사, 대명사, 관용사가 됩니다. 그럼 몰랐다면 무엇은 대명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무슨은 관용사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새 것을 왜냐면 새 것은요, 새와 더하기 것은 맞아요. 이거 합성명사입니다. 합성명사. 합성어인데 합성명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합성명사도 근데 명사잖아요. 새 더하기 것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거 붙였어야 돼요. 하나의 단어예요. 원래 셋은 관형사고 것은 의존명사지만 새 것은 하나에 합쳐서 하나가 뭐가 단어가 되어서 명사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것도 여러분 이런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새 보금자리를 수식하니 새혼 온갖 얘는 관형사가 되겠죠. 다음에 자, 새 출가한 거죠. 새. 자, 새가 새로다. 새로 출가하다. 영어를 수식하니 얘는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부사와 부사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자, 부사고 다음에 관용사네. 그러면 디귿 미음이 있는 거니까 4번에 디귿 미음이네요. 그 정답은 4번인데 디귿과 미음입니다.
자, 확인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품사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품사 문제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랐다는 품사가 있으면 이번 시간에 좀 익혀두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들어갑시다. 다음에 자, 우리 다음에 비문학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문학은 제가 특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비문학은 제가 지문을 분석하는 걸 우선 중점을 둡니다. 문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리겠지만 좀 쉬운 문제는요 지문을 좀 많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좀 문제는 좀 가볍게 생략하고 지문을 좀 분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문이 너무 쉬워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쉬운 지문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수능 특강은 또 연계 교재잖아요. 연계 교재니까 또 1회니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몸 푸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그래피라는 어려운 낯선 용어가 나왔습니다. 낯선 용어가 나오면 우리 개념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자, 볼게요.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있어. 인포그래픽은 복잡한 정보의 배열이나 관계를 표나 그림, 그래프, 일러스트레이션, 말이 어려워. 맵 등의 시각적 형태로 나타낸 정보 전달을 말한다. 자, 뭐죠? 여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나오죠. 우리 개념은 하나의 정의잖아요. 정의가 나왔죠. 그래서 뭐죠? 결국 인포그래피라는 것은 뭐냐면 시각적 형태로 나타내는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그죠? 자, 인포그래픽은요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니까 얘가 1번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어떤 기능이죠, 기능. 자, 기능 첫 번째가 되겠죠. 다음에 사용자가 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게 기능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인포그래픽의 개념과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단은요. 여러분들 좀 보이기 좀 편하시라고 제가 글씨를 좀 크게 확대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인포그래픽은 신문이나 잡지 등 기존 미디어에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래요. 예전부터 사용해왔대요. 우리 여기 있는 문제가 우리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이거 예전부터 사용되었다. 그래서 17번을 보시면 17번 문제 1번 보세요. 인포그래픽은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이다. 아니죠. 예전부터. 자, 제가 이걸 왜냐 그러면 항상 비문학 읽을 때는 반대를 한번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반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날 만한 반대를 보라고 했죠. 그러면 시험에 날 만한 반대는 또 뭐냐? 이거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지문 연습하면서 이거 반대로 조심하세요. 이거 반대로 조심하세요 하는 걸 제가 눈에 강조했잖아요. 자, 그런 걸 잘 익혀두는 겁니다. 앞 반대말 전. 그러니까 경험 반대말 선언. 그죠? 그리고 추상적 반대말 구체적.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귀납 반대말 연역. 형이상 반대말 형이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이거 전통적 반대말은 현대. 이런 것들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1931년 런던 지하철 제도공이 그죠? 바로 구글한 걸 아주 인포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 사례래요. 자, 그러면 1931년 런던부터 이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죠? 했는데, 자, 사람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으며 그 결과 오늘날 지하철의 노선도의 전용으로 단장되게 되었다. 바로 이게 이 사례의 의의가 되겠죠. 즉 1931년 런던 지하철의 의의가 되겠죠. 그죠? 자,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에 얘가 딱 한 지문에 꽉 차네요, 여러분들. 자, 꽉 찹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형적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죠. 갖추어야 하니까 뭐죠? 얘는 결국 조건이죠. 그럼 얘는 지금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 이 얘기야. 그러면 인포그래픽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조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조건 중에 첫 번째 뭐죠? 명확성을 가져야 돼. 명확성. 자, 이건 다른 모양을 하죠.
자, 뭐죠? 얘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죠? 명확해야 되겠죠. 명확함은 자, 수용자가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바로 그 명확성이 되는 거예요. 한눈에 싹 들어가야 돼요. 이거 되게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쉬운 내용이죠. 자, 다음에 좀 보시면은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각 그래픽 요소가 아무리 뛰어나게 디자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심상에서 이미지와 실제 대상의 매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인포그래픽의 속성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뭐죠? 실제 대상과 매핑이 돼야 돼요. 매핑 딱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딱 매핑이라서 어떤 연관시키다. 딱 연관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바로 그게 뭐죠? 바로 명확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보세요.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자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이용하는 것도 뭐죠? 명확성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뭐가 있죠? 이번에 이제 또 단순성이 있죠. 자, 모양을 달리 할게요. 단순성. 그러면 명확성, 한눈, 그리고 문자. 그죠? 그리고 매핑. 이런 단어들이 바로 명확성과 관계되는 단어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쁘게 내가 줄초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핵심을 좀 찾아와라 이 얘기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뭐죠?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은 복잡한 형태에서 군더더기 제거하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조형적으로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거죠. 그건 뭐죠? 핵심적 특징. 자, 핵심적 특성이 바로 단순성이다 이 말이 되겠죠? 세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보다는 대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색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구성하려는 내용을 의도에 맞게 단순하지 못하면 정보 전달에 오류가 발생한다. 결국 이 말은 단순하게 하지 않으면 오류 발생하니까 단순하게 해! 이 얘기죠. 뭐 심플한 내용이죠. 자, 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건 두 개가 나왔죠. 이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가 되겠죠. 자, 모양을 달리했습니다. 그럼 자, 네 번째 문제 보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는 경제성을 갖추자. 경제성. 자, 세 번째가 되겠죠. 자, 네모를 썼습니다. 자, 모양을 좀 쳤어요. 자, 경제성이 뭐냐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위 요소를 설정한 후 그룹화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그룹화하자. 그룹. 여러 개 그냥 딱 하나를 한눈에 딱 그룹하면 눈에 보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자, 우리 그룹화란 말이 언뜻 딱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언뜻 느낌에 딱 안 오는 단어들이 나온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이 문제를 만든 이 지문을 만든 사람들도 일반 대중들이 그룹하면 바로 딱 느낌이 오지 않는 걸 알고는 있어. 그럼 항상 예를 들어줄 겁니다. 아니 얘가 없다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룹화를 하고 그럼 어쨌든 우리가 경제성은 그룹화해서 한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다 라는 것만 인식하면 되겠죠. 자, 계속 봅시다. 동일한 조형적 구조를 사용하여 동질성과 차별성, 정략적 관계나 비율 관계 등 쉽게 인식되므로 정보의 상호 관련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조형 요소로 복잡한 데이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얘가 딱 나오네요. 그림이라. 그럼 이제 우리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형 요소로 복잡한 데이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 표현법. 그러니까 뭐죠? 최소한의 조형을 만드는 거죠. 어떤 최소한의 모양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룹화. 이거 그룹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은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 매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남녀 응답을 인포그래픽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형태와 각 성별의 동일한 반응을 보인 사람 수 등을 단위 요소로 설정하여 자 보겠습니다. 설정한 후 그룹화하여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다음 문단이죠. 자, 그룹화하여 이게 그룹화가 나오네요. 그럼 이 브랜드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 매장이 있다 했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여성이고 이렇게 남성이면 딱 두드러지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그룹화했죠. 그룹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바로 그룹화구나. 이게 바로 경제성이구나. 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해됐죠?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이게 그룹화다. 자, 마지막으로 좀 올려보죠. 마지막으로 자, 내용을 조금 칸이 한눈에 싹 안 들어오니까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딱 줄이니까 이제 딱 맞네요.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분까지가 그죠?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은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유의성을 담아야 된다. 재미없으면 안 돼. 딱딱하면 사람이 보지 않아. 자, 그래서 뭐예요? 바로 유의성, 재미와 즐거움이란 유의성을 담아내야 한다. 명확성과 단순성, 표현의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인지 과정에서 제시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파악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조형적 유사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어려워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뭐죠? 유의성이 필요한 이유잖아요. 이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조형적 유사성으로 인해 얘는 우리가 이거 참 역삼각형 해야 되겠네요. 그죠? 조형적 유사성으로 인해 동그라미 4번이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어려워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유의성은 뭐죠? 효율성을 높이는 게 되겠네요. 같은 핵심어. 그죠? 핵심어가 되겠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의 유의성을 가미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 정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이미지를 단순화한 일반적 인포그래픽보다 수용자의 시선을 모으는데 유용하며 담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현저히 많다.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에서는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은 형태, 색, 크기 등 조형적 변화를 통한 재미를 가미하여 수용자들이 영상 정보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뭐죠?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얘도 많이 요즘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조건을 살펴봤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문단. 보통 마지막은 한계점이나 의의 등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글도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복잡한 정보를 차별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차별하여 요즘 많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바로 어떤 우리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필요성이. 그죠? 이에 따라 사람이 정보의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성, 단순성, 경제성, 유의성을 구비한 고효율적인 인포그래픽 구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과제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필요성과 과제로 전달해줍니다. 자, 원래 제가 비문학 할 때는 막 그림도 그려주고 내용도 하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쉬운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까 말까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워밍업으로 제가 글을 읽어내는 워밍업으로 한번 보자. 미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1회는요. 우리 1회 실전 모의고사는 보시면은 비문학 3개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렵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는 조금 더 고민 좀 하셔야 될 질문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워밍업으로 가볍게 풀어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문제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같이 문제 봅시다. 자, 1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다 필요했던 건데 정의를 했으니까 1번 문단 나오죠. 그죠? 자, 사례를 제시했나요? 아까 지하철 얘기 들었죠? 2번 문단에 나오죠? 다음에 조형적 특징을 분석은 다 쪼갠 거죠.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문단에서부터 총 몇 번째 문단까지죠? 5번째 문단까지 다 쪼갰죠. 자, 다음 보세요. 그리고 요즘 인포그래픽 수요가 증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은 6번 문단에 나오죠.
그죠? 6번 문단에 요즘은 복잡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요 때문에 늘어나게 된다. 6번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통치적 관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통치적 관점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통치가 뭐예요? 통치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이 물론 1931년 런던 지하철 연도가 한번 딱 나옵니다만은 그 시간 흐름이 있는 겁니까? 하나 예를 든 거죠. 얘는